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이명렬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저 너무 기쁘고요. 네, 오늘 또 훨씬 더 많은 공감을 갖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요, 외계 생명체를 찾아서입니다. 외계 생명체 그러면 이제 외계인 떠올릴 수가 있고요. 흔히 UFO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UFO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UFO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UFO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면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합니다. U가 뭔지 아세요? Unidentified. 말 그대로 미확인이라는 뜻이고요. F는 뭘까요? Flying. 날아간다는 거죠. O는 뭘까요? Object. 그래서 Unidentified Flying Object.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 줄여서 UFO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 중에 우리가 언뜻 보고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뭐 짐작은 갈 수 있죠. 저거는 무슨 비행기인가 보다, 뭐 인공위성인가 보다, 뭐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모든 사람이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는 다 미확인 비행 물체니까 UFO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다지 좋은 질문은 아니고요. UFO였다가 확인이 되면 확인 비행 물체가 되는 거죠.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랑 UFO를 신봉하는 분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데요. UFO를 신봉하는 분들은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든지 어떤 것을 의심을 하고 계속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서 납득될 때까지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거기에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로스웰이라는 지명 기억나세요? 로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있는 사막지대인데요. 거기에서 외계인 떨어진 영상을 찍었다든가 해부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미국 뉴멕시코주라는 곳이 화이트 샌드라는 곳은 핵실험을 했던 곳이고요. 비밀 미사일 기지도 있고 굉장히 그런 군사적인 기지가 많고 최근에는 이제 우주선 쏘는 발사 기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게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기밀 문서로 되어 있던 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또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UFO라고 신고되거나 회자되었던 여러 현상들이 기구를 띄워서 기상 관측을 했다든가 그게 잘못돼서 추락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천문학자들은 UFO를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넘어야 될 몇 가지 의심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천체들까지가 너무 멀어요. 달까지 가는데요.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세 사람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달에 갔습니다. 그 인류선 처음 간 거잖아요. 아폴로 계획 같은 로켓으로 달까지 가는데 3일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한 22시간 활동하고 3일 동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달까지 왕복 비행은 한 일주일짜리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큰 어떤 로켓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그냥 갔다 오는 겁니다. 화성이 있는데요. 화성과 지구는 대략 한 2년 2개월마다 한 번씩 가까워져요. 그럼 제일 가까울 때 그걸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년마다 보내는데 2020년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해예요. 화성이 가깝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7, 8월 무렵에 여러 대의 화성 탐사선들이 갑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걸리느냐? 제일 가깝게 짧게 가는 게 6, 7개월이 걸려요. 통상 7, 8개월.
그럼 갔다가 한 달 정도 활동하고 돌아오면 500일이 넘습니다. 화성까지 여행은 500일 동안 살아서 갔다 살아도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까지의 여행밖에 못했고 사람을 태운 화성에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짜리 여행과 500일짜리 여행은 거기에 갖춰야 될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면 아까 제가 명왕성 얘기를 하면서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명왕성을 지나갔던 탐사도 있는데, 명왕성이라는 곳까지 9년의 세월 동안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우주선들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1초에 20km에서 30km를 가는 거예요. 1초에 20km면요 그냥 어디로 갈까요? 뿅 하고 그냥 한 지역에 다른 지역을 뿅 가는 겁니다. 그 정도 속도로 날아가서 9년을 가야 명왕성에 닿는 건데요. 태양계 내에는 지구인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외계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외계인들을 그 바깥에서 찾아야겠죠. 그러면 태양계 같은 다른 태양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지금 9년을 날아간 명왕성 탐사선이 아직 못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태양계의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계의 끝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르트라는 건 네덜란드 천문학자 이름인데요. 그분이 해성들이 멀리서 오는 주기를 계산했어요. 근데 한 3만 년쯤 걸리는 해성들이 온 방향에 다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해성이 오는 해성의 고향이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는 얼음 덩어리들, 해성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지역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1977년에 발사한 보이저호가 지금 가고 있어요. 아마 명왕성까지 거리 한 3배, 4배 정도를 가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1초에 20, 30km의 속도 날아가는 우주선인데, 그 속도로 1977년 출발했으니까 몇십 년을 갔잖아요. 그 오르트 구름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3만 년. 지금으로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리가 그런 거예요.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그러면 우리 태양계 같은 다른 태양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오로지 하나지만 거기선 태양이 3개예요. 별이 3개가 있고 행성들이 돌아요. 되게 재밌는 곳이겠죠? 우리는 낮이란 말과 밤이란 말을 씁니다. 거기에는 낮 1, 낮 2, 낮 3 이러지 않겠습니까? 밤, 그리고 밤은 다 져야 밤이잖아요. 그런 식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곳인데, 그까지 보이저호의 속도로 가면 5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외계인이 오려면 그쯤에서 와야 되는데 지구까지 오기에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시간이야 걸리지만 냉동인간 있잖아요. 냉동인간으로 가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죽으면 냉동시켜서 보관하는 그런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장기 기증 그런 거 하듯이 이렇게 카드가 있어서 죽으면 거기서 출동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죽은 걸 확인하고 일단 물과 피를 다 뺍니다. 우리는 7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세포막 속에 이렇게 다 있는데 세포막 속에 있는 물을 다 뺍니다. 피도 다 뺍니다. 왜 뺄까요? 냉동을 시키면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세포가 찢어지면 그냥 안 되니까 그걸 다 빼고 부동에 그걸 채워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요. 들어가는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2명인가 3명씩 들어가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2억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뇌만 보관하는 거. 목 잘라서 뇌만 파가지고 뇌만 보관하는 거. 그건 몇 천만 원 선진이라 그래요. 그 냉동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그때 깨워서 하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해동 기술이 없습니다. 아직. 기술이 해결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의기투합해서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외계인을 보러 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냉동시켰어요. 근데 가다가 기계 고장으로 해동되면 어떡합니까? 보험 들겠죠. 누가 보험료 챙겨줍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냉동시키지 말고 그냥 살아서 대대손손 가자. 그런 걸 제너레이션십이라고 불러요.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러면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의기투합하니까 우리는 의욕이 불타기 때문에 저별로 간다는 의욕이 불탑니다. 다 다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한 100여 년 지나면 죽잖아요. 그럼 대대손손 가야 되니까 추첨을 해서 아이를 가능한 한 많이 낳도록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2세대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막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별을 가야 된다. 조금 말을 듣겠죠. 한 반은 부모 말을 안 듣겠지만 한 3세대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왜 가?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의 의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빨리 가면 되지. 5만 년 걸릴 거를 한 100년, 200년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면 가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죠.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 이런 데로 가려고 하면 뭐 한 1000년에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 1초 동안 태양을 비롯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과 별들을 다 연료로 써야 돼요. 그러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갈 때마다 행성계 하나씩을 연료로 쓰면 그게 우주 경제학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빨리 하면 이게 엄청난 압박을 받겠잖아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재료공학적인 재료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게 하나씩 다 클리어되지 않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50년 전 우리의 그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일반 상대성 이론도 없었고 양자역학도 없었어요. 몰랐어요. 전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새로운 물리학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물리학 법칙 하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뿅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역으로 외계인들이 지금 뿅 날아가서 여기에 지금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들으면서 헛소리 하네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UFO를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에 연결시키는 것이 힘들겠다. 과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꼬마 아이가 그 야구공을 던지는데 빛의 속도로 던지면 타자가 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꿈 꾸잖아요. 저도 어릴 때 리틀 야구를 해서 항상 마구 던지는 거 연습하고 꿈꿨거든요.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뭐 당연히 타자가 못 치고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 사람은 그걸 수학적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야구공이 물질이잖아요. 그럼 얘는 탄소, 산소 뭐 이런 거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탄소, 산소 이런 애들은 원소잖아요. 그럼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도 비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게 있잖아요. 걔네들도 원소입니다. 원자입니다. 분자에서 원자. 그러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야구공에 비해서 공기의 흐름은 속도가 미약하겠죠. 그러니까 정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원자 핵이 정지해 있는 원자 핵과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핵폭발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내가 야구공을 이렇게 던지는 순간 야구공이 던져서 반응하기 뭐 0.1초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핵 그 충돌에 의해서 하는 거는 뭐 100만 분의 1초 이러니까 던졌다는 것도 인식하기 전에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UFO 목격담 중에 UFO가 빛의 속도로 날아갔어. 그러니까 저건 외계인일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날아가면 핵과 핵이 폭탄하면서 핵폭발이 일어나죠. 그러면 걔가 튕겨져 나서 연쇄 핵폭발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종합니다.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외계인이 타고 온 UFO를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걸 목격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UFO라는 것이 진짜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단계가 많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찾아볼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성에 눈을 돌렸어요. 화성은 찾아보니까 화성에 탐사선 여러 대 갔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이 화성 표면에 내려서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탐사선들의 이름입니다. 바이킹 1호와 바이킹 2호가 1976년에 처음 갔고요. 다 무인 탐사선들입니다. 최근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큐리오시티, 인사이트 두 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스 202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2020년 여름에 쏠 예정인 겁니다. 착륙 예정지. 그리고 화성은 왜 관심을 갖느냐면 화성에는 대기가 있습니다. 지구 대기랑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화성에 가더라도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금방 질식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대기가 있어요. 대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바람이 분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이렇게 슉슉이 부니까 모래폭풍도 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그런 그 분자들이 있으니까 진눈깨비도 내립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더 춥겠죠. 더 멀리 있으니까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화성에는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이 빙하가 있어요. 그게 여름에는 작아졌다가 겨울엔 커집니다. 땅을 파봤더니 얼음도 나왔어요. 증발도 합니다. 그리고 남극 근처의 지하에 한 8km에 이르는 호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보시니까 화성은 그래도 가볼 만한 곳이죠. 그래서 화성에 대한 이제 꿈이 있습니다. 화성 유인 탐사선을 보내고 싶고, 그런데 이 화성에서 몇 년 전부터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관측이 되었어요. 주기적으로 엄청나게 막. 근데 메탄가스는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석 같은 게 떨어질 때 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가축들, 소 아시죠? 그 소가 이제 그 소화 기능이 없어서 그걸 도와주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그걸 하고 그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것에 이제 찌꺼기로 메탄가스가 나와서 그걸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뀌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화성에서는 화산 활동도 거의 없고, 뭐 그렇다고 옛날처럼 뭐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성 표면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바다가 넘실거리지는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 관측되기도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여러분도 추론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화성 땅을 파면, 땅을 그전에는 조금씩은 파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트라는 친구가 가서 탐침을 5m 정도 꽂아가지고 지금 탐사를 하고 있고요. 땅을 파면 표면보다는 따뜻할 테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것 같고, 그럼 진흙덩막이겠죠. 그런 속에서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미생물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게 과학자들이 그동안 관측한 결과를 모아서 내려놓은 추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뭘 해야겠습니까? 가서 땅을 파봐야겠죠. 그래서 2020년 여름에 발사할 게 마르스 2020은 미국의 그 탐사선이고요. 유럽 탐사선은 엑소마르스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이 지금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 쪽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여러 나라에서 탐사선들이 가는데, 마르스 2020과 엑소마르스의 목적은 굴착기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마르스 2020인데요.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져가고 분석 장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굴착기를 가져가서 몇 미터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파서 샘플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쏙 집어넣으면 이게 작은 실험실입니다. 이 자체가. 거기서 분석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분석하기 위한 그런 거 다 지구에서 준비해 갖고 가겠죠. 그러면 이 마르스 2020의 목적은 정말 뚜렷합니다. 가서 땅을 파서 땅에 있는 흙을 채취해서 집어넣어서 메탄가스를 뿜어내는 미생물이 있는가 없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엄청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99.9%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결과를. 그래서 발견이 되면 그동안 과학자들이 했던 작업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되고, 지구 바깥에서 최초의 생명체, 즉 외계 생명체를 찾는 쾌거를 이루는 거죠. 아마 2020년 그 여름에 출발하면 2021년 초반에 도착을 할 거예요. 7, 8개월이 걸리니까. 그러면 2021년 또는 2022년 어느 날 화성에서 미생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지도 못해요. 굉장히 임박한 겁니다. 두 번째 경우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너무 좋아서.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다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다 틀렸다는 소리는 뭔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할 일이 생긴 거고요. 그걸 연구하던 시니어 과학자들을 몰아내고 이제 젊은이들이 약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항상 어떤 증거들이 가리키는 화살이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갑니다. 하지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많은 과학자들과 더불어서 화성에서 제발 생명체 발견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지만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진짜 이런 화성에서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부간에 물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겠죠. 칼세이건의 말을 빌자면 한 100년 후에 우리가 살았다면 이런 게 그냥 교과서 한 줄이겠죠. 화성에서 2021년에 생명체 발견했어. 끝.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발견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둘러봐도 태양계 내에는 지구인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지적 생명체라는 것을 태양계 내에서는 지구인 같은 생명체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어디다 눈을 돌려야 되냐면 외계 행성. 외계 행성은 아까 제가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양계 바깥에도 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밤 하늘에 보시는 별들은 행성이 아니라 다 별입니다. 태양 같은 별들, 크고 작은. 그리고 그 옆에는 분명히 행성들이 돌고 있을 텐데 안 보이겠죠? 너무 밝으니까. 그리고 행성 같은 것들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외계 행성을 찾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케플러 우주 망원경인데요. 이게 인공위성에다가 망원경을 장착한 거를 우주 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공간에 떠서 관측하는 거죠. 이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2009년에 올라갔는데요.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 즉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92년에 발견되고 95년에 하나 발견되고 띄엄띄엄 발견이 되어서 제가 공부를 하거나 박사학위를 받고 그럴 때는 그걸 다 외우고 있었어요. 몇 개까지는 막 이름도 외우고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을 놨습니다. 너무 많이 발견이 돼요. 지금은 발견된 다음에 이제 얘네 공전 주기라든가 질량 같은 게 확정이 된 것이 4,000개가 넘어갑니다. 외계 행성이. 우리 은하 속에는 태양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행성은 너무 많고요.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50억 개에서 500억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흔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구랑 비슷한 애들은 우리 은하 안에 너무 흔하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생명체가 1%의 지구형 행성에서만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또 그것 중에 1%에서만 우리처럼 지적인 생명을 진화를 했다 하더라도 엄청 많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안에 지적 생명체가 많을 거야 라고 과학자는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럼 희망이 생기는 거죠. 외계 지적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근데 못 가요. 멀어서. 가까운 게 빛으로 4년 가는 거였거든요. 아까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이. 근데 다른 거는 백광년. 빛으로 10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중심 부분에서 태양계까지가 3만 년이거든요. 빛으로. 그러면 로켓으로는 얼마를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를 알면 알수록 더 안타까운 거예요. 못 가보니 가서 확인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외계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개연성은 높아지고 있고요. 그것들 중에 태양계를 보시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는데 화성에도 표면에 지금 물이 흐르지 않아요. 금성 너무 뜨거워요. 수성 너무 뜨거워요. 지구가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흘러다닐 수 있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생명체가 태동했고 바다에서 융성해진 거죠. 생명체가.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아까 화성에서도 땅을 파면 젖어 있는 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가 속한 별에서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 지구랑 질량이랑 그런 게 거의 똑같은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만 또 뽑으면 훨씬 더 생명체가 살 개연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랑 비슷한 애 중에서 거주 가능 지역에 있는 애들을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쟤네들이 지구랑 비슷한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애들이 이제 많겠죠.
많아졌어요. 그래서 쟤네들을 집중적으로 관측해 보자고 하는 게 지금의 선택과 집중의 패러다임입니다. 외계인을 과학자들은 외계인이라고 부르면 뭔가 사람과 비슷하고 친숙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줄여서 SETI라고 부르는데요. 외계 지적 생명체, 그러니까 외계는 지구 바깥이라는 뜻이고요. 지적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명체.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생명체인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외계 지적 생명체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계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구 바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은 지구 안에 살고 계십니까? 지구 밖에 살고 계십니까? 지구 밖에 살고 계시나요? 지구 속에 살고 계시나요? 지구 표면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지구를 엄격하게 그 땡그란 덩어리로 생각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다 지구 밖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계인이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 얘기하시겠죠. 대기권. 대기권도 경계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기권에 둥둥 떠서 살고 있는 부유 생명체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지구 생명체일까요? 외계 생명체일까요? 지구에서 올라갔으면 지구 생명체고 별똥별 같은 거 타고 오다가 다 타고 거기서 남았으면 외계 생명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화성에 어떤 게 충돌해가지고 화성에서 날라온 돌덩어리가 지구에 왔어요. 지구에는 돌덩어리가 화성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생명체가 묻어서. 그럼 이게 외계라는 경계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지적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히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외계 지적 생명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파고들기 시작하면 되게 좀 애매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외계 지적 생명체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태양계 바깥에서 찾아야 되겠죠. 외계인 천문학자가 예를 들어서 지구를 관측을 해요. 한 150년 전에 관측했다고 쳐봅시다. 지구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행성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빛도 반사를 하지만 전파도 반사를 하고 적외선, 자외선도 다 반사를 합니다. 다 자연적인 태양의 신호를 반사하는 겁니다. 전파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는 핸드폰 쓰고 있잖아요. 이거 한 40년 전쯤에 발명된 거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1930년대 미국의 뉴욕에서 있었던 만국 박람회, 또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서 브라운관이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라디오, 전파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 기억이 맞다면 1901년에 상업적인 라디오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된 인공적인 전파 신호잖아요. 150년 전에 외계인 천문학자가 지구를 관측했으면 이런 걸 파악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거나 생명체가 있더라도 지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전파를 다룰 줄 모르고 그런 기기를 못 만들어냈을 거야. 그런데 그 외계인 천문학자들 후손들이 지금 관측을 하면 지구로부터 태양 전파를 반사하는 자연적인 전파 신호와 더불어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의 신호가 삐져나가겠죠. 그러면 인공적인 전파 신호인 거죠. 그러면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자기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물리학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럼 수학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된다는 개연성 있는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면 지구라는 행성에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해. 이렇게. 그럼 역으로 우리는 못 가보니까 여기서 어떤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나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를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뭘 찾느냐 하면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찾아보자는 거죠. 1960년에 프랭크 드레이크라고 하는 거의 30살밖에 안 된 전파 천문학자가 실제로 타우 세티라고 하는 거 고래자리 타우별이고요. 위쪽에 에리다누스 자리 입실론 별인데 1960년에는 외계 행성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태양과 비슷한 두 별을 골라서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어요.
하루에 한 4시간씩 한 4달을 관측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관측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자연적인 전파 신호를 다 뺐겠죠.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막 놀래서 너무 흥분해서 내가 드디어 외계인을 발견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근처에 있던 공군 기지에서 날라온 레이저 신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발생되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외계인으로부터 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는 프로젝트가 이 오스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1960년에 이런 걸 찾는 천문학자 세티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저도 전파 천문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저도 이런 작업을 해서 그러면 이제 세티 과학자가 되는 거죠. 전파 천문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는 게 패러다임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전파 망원경인데요. 한때 세계에서 제일 컸던 겁니다.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건데 305m예요. 직경이. 크면 클수록 전파를 잘 잡겠죠. 한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500m짜리를 건설했어요. 정말 중국은 뭐 그거 만들면 도로도 내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을 주로 사용을 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오는 이제 그 전파 신호를 찾았는데 최근에 그 페스트라고 부르는 중국의 전파 망원경 500m짜리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500m. 그거를 하면서 중국의 그 전파 천문대에서 자기네 핵심 프로젝트로 세티 프로젝트를 채택을 했고요. 외계인을 찾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중국 사람인데 외계인을 처음 발견하는 지구인은 마땅히 중국 사람이어야 되지 않아? 이겁니다. 뭐 어떻든 맞는 것 같은데 또 뭐.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이런 망원경 썼고요.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망원경은 어느 천문학자나 쓰고 싶겠죠. 좋은 망원경이니까. 그래서 세티에는 거의 시간이 할애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길이가 직경이 6m짜리 망원경인데 42대입니다. 세티 전용 망원경이에요. 24시간 365일 동안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데 그분이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붙여서 망원경 이름이 앨런 망원경입니다. 앨런 텔레스코프 어레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돈을 많이 버시면 저한테 기부를 하시면 이런 작업할 때 여러분들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을 했는데 그러면 발견했냐?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한 5,000개, 6,000개쯤 있어요. 그 후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인공적인 전파 신호, 그러니까 자연적인 전파를 다 빼고 지구상에서 나오는 전파 신호를 빼고 났을 때 또 남아있는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호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라고 의심되는 신호들이죠. 그런 신호들이 몇천 개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개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와우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로. 이름이 와우 시그널입니다. 와우 신호. 이 신호를 포착한 세티 과학자가 너무나 놀라고 좋아서 와우라고 썼습니다. 여기 보면 빈 칸들 있잖아요. 잡음입니다. 숫자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전파의 색입니다. 인공적인 전파 신호의 색이에요. 그럼 6, 7 이런 거는 돌발적으로 굉장히 강한 전파 신호가 들어온 거잖아요. 9까지 가면 A, B, C, D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6, F, Q, U, J, O라고 되어 있는 것은 72초 동안 이어지는데 굉장히 강한 인공 전파 신호가 연속적으로 포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천문대에다 막 연락을 했어요. 동시에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반복 관측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와우 시그널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반복 관측이 되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분은 지금도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낸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자기가 포착했을 거라고 심증적으로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전파 신호를 우리가 지구에서 또 우리가 삐져나가는 텔레비전 신호 말고도 인공적으로 전파 신호 만들어서 보냅니다. 알아차리라고 우리를. 그러면 보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연구비. 그래서 아마 연구비를 따서 한번 신호를 보내고 연구비가 떨어져서 못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언제 발견하겠느냐?
세스 쇼트락 박사님도 전파 천문학자이다 세티 과학자입니다. 25년 내에, 몇 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2040년이 D-Day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 한계를 확신하는 후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선거 이제 자주 하잖아요. 선거를 할 때 어떤 후보의 득표를 얘기할 때 어떤 후보가 30% 득표했다. 그럼 뒤에 붙는 게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 범위 내에서. 그 뒤에 있는 것도 기억나세요? 95% 신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질문을 1번을 찍으시겠습니까? 2번을 찍으시겠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수천 명, 수만 명에게 해야 한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앞에 숫자가 안 변하잖아요. 그거를 담보하는 게 이 신뢰도예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려면 95% 신뢰도가 되지 않는 여론조사는 올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발설하지 못합니다. 올라가 있는 것만 공식으로 발표를 해야지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관측도 반복 관측이 필요하겠죠. 95% 신뢰도를 쌓을. 그러면 반복 관측을 해야 되려면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도달한 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망원경 쏟아붓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2040년쯤 되면 신호 한계에 대해서 95% 신뢰 수준에 도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라고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해석에 들어가겠죠. 진짜 외계인이 보이는지 이렇게 해석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분이 머리 이렇게 벗겨지신 분이 유리 밀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러시아 사람인데요. 물리학을 전공하고 그 경영학을 해서 기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름도 유리로 지었습니다. 유리 가가린의 유리를 땄어요.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이렇게 우주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부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는 분 있죠? 바로 옆에 있는 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님. 네.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분은 마틴 리스라고 영국은 왕립학회가 있습니다. 왕립학회 그 회장하시는 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머리 하얗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전파 관측을 통해서 외계인을 찾아보려고 했던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약간 과학의 대중화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 유리 물려란 분이 세티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기부하는 장면입니다. 1억 달러면 1,200억 원이에요. 2016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온전히 망원경 시간도 사고 10년 동안 하라고 돈을 1억 달러를 줬어요. 1,200억 원을. 그러면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관측 시간이 늘어나죠. 그러면 반복 관측을 해서 95% 신뢰 수준에 더 빨리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40년보다도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관측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기다리시면 그 전에라도 발견 소식이 들어올 거예요. 스타샷이라고 하는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라는 프로젝트에 또 1억 달러를 기부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까 처음 UFO 얘기하면서 가보기 너무 힘들다 그랬잖아요. 보내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를 못하지만 빨리 보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 태양계가 있고요. 오르투그름이라고 써 있죠. 저까지 가는데 빛으로 1년 걸리고요. 3만 년 걸리는 겁니다. 로켓으로. 그 다음에 빛으로 한 4년쯤 가면 거기에 지금 별 3개가 있고 그 별들이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로 보이저호 아까 1970년에 발사된 로켓으로 가면 한 5만 년 걸린다 그랬는데 한 20년 만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5만 년 걸릴 걸 20년 만에 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억 달러를 기부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는 저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에서 외계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억 달러 기부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알았는지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이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이 스타샷의 목적지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 시스템의 어느 곳이었다가 프록시마 B 행성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마침 지구랑 크기도 비슷해요. 물론 다른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기로 보내자는 거예요. 뭘 보내냐면 이런 걸 보내는 겁니다. 위쪽에 있는 게 우주 돛대인데요. 크기가 몇 센티미터에서 몇 미터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우주 돛대입니다. 저 우주 돛대를 우주 공간에 몇 천 개를 띄워놓고
근데 저 가운데는 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 칩을 다 한 개씩 장착을 합니다. 근데 저 칩은 송신장치, 수신장치, 카메라 장치가 있습니다. 송신장치, 수신장치, 카메라 장치가 있는 게 뭐죠? 핸드폰이죠. 실제로도 그 핸드폰 한 대 값 정도 지금 된답니다. 저런 거를 저 우주 돛대에다가 붙여서 하늘에다가 수천 개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레이저 송신 기지예요. 저건 아직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걸 지상에다 건설할지 달에다 건설할지 지금 논의 중인데 굉장히 강력한 레이저를 쏴서 저 우주 돛대 수천 개를 띄워놓은 데다가 쏘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반사가 엄청 잘 되는 우주 돛대입니다. 천입니다. 그럼 반사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반사가 된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거는 이 빛이 반사가 돼서 보는 거잖아요. 빛이 반사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뚫고 지나가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반사가 되면서 여러분을 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워낙 기장이 충실해서 안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밀면 얇은 돛대에 반사율이 좋은 거면 이게 밀리겠죠. 끊임없이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돼서 어디까지 가속이 될 수 있냐면 계산에 의하면 빛의 속도의 25%. 그러면 빛으로 4년 가야 되는 곳에 빛의 속도로 20%니까 한 20년 만이나 25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공간은 한번 가속을 시켜 놓으면 우주 공간에서는 거의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진공이냐면 우주의 평균 밀도가 우리는 우주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곳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이나 뭐 물질이 있다는 거. 근데 평균적인 우주의 그 밀도는 1m, 1m, 1m의 박스를 만들어요. 그럼 그 안에 수소 원자가 한 개가 못 들어갑니다. 이런 박스를 만들어도 그 안에 수소 원자의 뭐 한 5분의 1? 그러니까 가다가 부딪힐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속을 시켜 놓으면 뭔가 부딪혀야지 멈추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가속도 안 되겠죠. 동력을 밀어주는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까지 20년 만에 가겠다는 거예요. 수천 개를 달아서. 그럼 얘네들이 프록시마 B라는 행성 근처를 가겠죠. 그러면 가면서도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송신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근처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근처에 가서 수천 대가 가니까 가다가 막 잃어버리려도 몇백 대 되겠죠. 그래도 많으니까 갑니다. 가서 프록시마 B라는 행성이 있는데 대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걔에게 근접하면 얘한테 이제 중력적 붙잡히니까 마구마구 자유낙하를 하겠죠. 그럼 대기가 있다면 만약에 대기에 부딪히면서 얘가 탈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같이 보이겠습니까? 별똥별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프록시마 B에 만약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원래 보이지도 않던 유성우가 막 보이는 거예요. 멋지겠죠. 막 이런 거 날라왔으면 좋겠어요, 지구로. 그래가지고 막 센타우루짜리 막 알파벳 옆에서 막 유성우가 쏟아내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년 동안 개발하고 20년 동안 보내고 사진 찍어 4년 후 그러면 한 50년 후쯤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죠.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스타샤 프로젝트예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세티 프로젝트는 신호를 받아서 분석하는 수동적인 프로젝트잖아요. 이거는 직접 보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메티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세티,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였는데 이거는 Messaging to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메시지를 직접 보내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은 아니고요. 드디어 보이저 등장했습니까? 제가 말로만 하던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데 1977년에 발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인공 구조물 중에서는 가장 멀리 우리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동그란 뭐가 하나 붙어 있죠. 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뚜껑이고요. LP판 3장을 넣습니다. 바늘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구의 소리, 지구의 모습, 그 다음에 지구의 인사말, 언어 이런 거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외계인에게 보내는 지구인의 모습들, 음악도 집어넣고요. 그런 것들을 보내는 이런 것도 일종의 메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에게 우리가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건 물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전파 천문학자들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레시보 그래서 1974년에 아레시보 메시지라는 걸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보냈고요. 그 이후에
인공적인 신호를 만들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 천문학자가 보면 인공적인 신호와 더불어서 의도적인 신호들, 의기치 않은 신호가 한꺼번에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신호인데요. 여기 뭐 사람처럼 생긴 것도 있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지만 여기 사람처럼 생긴 거, 여기 있는 건 뭔 같으세요? 밑에 있는 거는 9개짜리가 태양이고요. 옆에 있는 것도 행성이에요. 세 번째 행성을 위로 빼놨죠. 뭘까요? 지구. 여기서 보냈다. 그런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이제 이진법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작업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메티 프로젝트라고 부르고요. 세티 프로젝트는 수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 메티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알리는 건데요. 우리가 알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하지 않으면 서로 존재도 알아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메티 프로젝트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괜히 알렸다가 외계인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를 전파 망원경과 수동적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마땅히 전파를 보내는 노력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1959년에 코코니와 모리슨의 논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금 같으면 저런 구절을 해서 논문을 내면 안 실어줄 겁니다. 외계인을 찾는다고 하는 작업은 외계인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찾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찾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찾을 확률은 0%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프론티어 과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가는 작업. 그중에 대표적인 게 외계인을 찾는, 외계지적 생명체를 찾는 그런 작업이고, 사실은 과학의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근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걸어가는 길도 사실은 모든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은 우리들의 거울을 찾는 것이다. 거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신을 비춰보는. 근데 외계 생명체야말로 우주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우리, 조금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을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들의 우주 어느 곳에 있을 우리들의 사촌, 우리들의 형제 남매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외계 생명체를 찾자고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걸 바탕으로 찾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을 찾는 것은 우리들의 거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이명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